8석이 더 더해지면 이제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8명이 누구가 될지 고민이겠지만 사실 8명이 아니라 80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부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걱정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에도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시잖아요. 대권 뭐 좀 나올 수 있죠. 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 오늘은 저희가 또 국회에 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엔 사실 저희가 네. 천하람 의원 만나러 왔다가 조우했었는데 네. 사실 질문이 주시면 치킨을 밥 먹고 드시면 너무 저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일 출근하실 때나 뭐 60개씩 인터넷 사면 쌉니다. 그 지하철 떡실신 사진이 최근에 좀 화제가 그러니까요. 됐는데요. 원래 좀 많이 보는 분들, 뭐 예전에 상계동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예, 그래서 사진 찍혀 올리니까 되게 신기해요. 지하철 타고 걸어오고 있는 걸 신기해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젊은 사람들 대부분 반응이거든요. 국회라면 정신없어가지고 운동 언제 하나 그러는데 따릉이 타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여의도에서 모처에서 점심 먹고 따릉이 타고 왔습니다. 땡볕에 이제 유튜브 빼는 거죠 거의. 장난 입고 타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익숙해요. 이거 원래 따릉이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라 가지고 예전에 민주당 의원 하다가 내가 따릉이 탄다고 고작 여의도에서 한 지하철역에서 한 1km 정도 타면서 왜 생추하냐고 그랬는데 따릉이 원래 그런 용도입니다. 마스트마인드라고. 그 민주당 의원 좀 무식한 거였는데. 일단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네. 22대 국회가 좀 특이한 국회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동영 의원도 저희가 최근에 만났을 때 22대 총선 자체가 중대선거다라고 네. 말씀하시던데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 정동영 의원님이 저랑 같은 상임위에 앉아있을 거라고 꿈에도 못 꿨는데 어쨌든 과방위에서 네. 최다선 의원으로 제 건너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건너편 옆에.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파행이 예상되는 국회다. 난감합니다. 국민의힘 없이 개원을 했고 헌정사상 네.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11개부터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쪽에선 되게 일 잘한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한쪽에선 여야 협의가 없이 이렇게 가는 상황이 언제까지 맞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개혁신당이 그 와중에 좀 어떤 제가 이제 과방에서 그걸 첫 번째 얘기할 때 했던 네. 말이 아니 오늘 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왔지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그 뜻을 반영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다.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 의원들 나오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딱히 출구를 지금 찾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추경호 원내대표랑 이걸 따로 네. 상의한 건 아니지만 네. 내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언제 때려치지 이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고행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이 성정이 좀 유한 분에게는 예, 고행입니다. 이거. 그니까요. 딱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나머지 위원장 자리를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니, 본인이 이제 본인도 정치를 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해답은 알고 있는데 그 해답을 올곧게 밀어붙일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지금. 해답이 뭔데요? 해답이야 지금이라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특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관해서는 최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죠.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 가지고 뭐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받고 그리고 대신에 지금까지 국회 관례대로 소수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자라고 하면은 뭐 언론이 봤을 때도 합리적이고 저 같은 사람보다 합리적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될 텐데 그걸 단독으로 걸고 협상할 용기가 없겠죠. 그러면 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이 뭐 이번 주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당권이 바뀌면 좀 이 상황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최상병 특검 선거라는 거는요. 우리 항상 뭐냐면 공약을 한 100 정도 하면요. 네. 실천은 뭐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60, 70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과의 차별화나 아니면은 변화에 대해서 100을 얘기한 사람이 실제 나중에는 그것보다 못한 성과를 내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대통령에게 부당한 압력을 받으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이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기대할 생각입니다. 것이 없다. 당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아닌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 처음부터 무슨 뭐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멋있는 말은 다 하고 지금 못 지키는 거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여의도 문법에 가까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대세론이니 무슨 뭐 그런 게 뭐 그렇게 신선한 얘기입니까?
지구당 부활 같은 일반 국민의 삶과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를 이제 공약으로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신선해 보이진 않는다. 않는다. 네. 앞으로 혹시 뭐 그 지금 현재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을 혹시 뭐 극복할 변화의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 이거 극복하면 대통령 해야죠.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거 지금 최고의 난제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준 정도의 변화로는 불가능할 거고요. 된다 한들 제 생각에는 큰 변화는 기다리기 어렵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을 건데 혹시 뭐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주목하신 주자 있으신가요? 그다지 뭐 저는 전당대 자체가 재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과연 이걸 용기를 낼까 관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 예, 제가 그래서 모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게 나 같으면은 지금 먼저 치고 나가서 지금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면은 제명시켜버리겠다를 공약으로 거는 것도 답이다. 그래서 제가 의외로 정치 영역에서 허언이나 농담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남에게 조언할 때는 그게 진짜 진심으로 지금 타임에서 그거 하면서 분위기 잡고 나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의원 같은 출마냐 아니냐 결심이 있어가지고 복잡한 거이겠지만은 지금 유승민은 안 나오면은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아니, 댓글 중에서 유승민 의원의 따뜻한 보수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유승민 의원과 대권 주자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면 양보할 것인지 자리를 관철할 것인지 라는 이런 게 질문도 있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따뜻한 보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 정도로 유승민 의원을 잘 알고 유승민 의원에 관심 있는 사람도 이제는 내용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실제로 안보는 확고하게 그리고 경제적 관념은 조금 이제 개혁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개혁 보수의 가치를 확립한 건 맞는데 그게 이제 그 말은 그렇게 많이들 해요. 안보는 보수, 뭐 경제 사회는 조금 더 진보적 이런 얘기 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구현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할 거냐는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안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연금개혁이나 뭐 연금개혁 나 이거는 뭐다. 그게 국민들이 알 정도로까지 계속 설명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이랬을 때 처음에는 그거 새정치라는 단어 세 글자 사람들이 그렇지만 새정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슬슬 이제 식어가는 건데 저는 따뜻한 보수도 이제는 한번 뭔지 재정립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나온 개념인데 그게 벌써 박근혜 대통령 가신 지가 언제고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윤석열까지 왔는데 따뜻한 보수의 개념이 뭘까? 저도 지금 구체화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 내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개혁 보수나 따뜻한 보수라는 게 결국에는 꼴통의 낫으로 가면은 그건 되게 낫 꼴통 정도로 이식되면 그거는 약하거든요. 낫 꼴통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면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유를 하면 거의 뭐 개인의 권리에 대해 가지고 무제한적 자유를 허하라 그래가지고 천하람 의원은 뭐 저랑 상의도 않고 온지 뭐 그 AV 무슨 뭐 이런 문제까지 건드려가지고 유명해지던데. 뭐 그런 게 저희의 방향성이고 컨셉이고. 저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천하람의 발언의 자유를 허하기 위해서 AB를 하든 뭐 하든 한 말도 안 합니다.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우리. 근데 그 대통령의 자유랑은 좀 다른 게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치인이 바라봐야 될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게 논의가 주가 돼야 되는 건데 대통령은 내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죠. 전당대회 관련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이런 국힘의 당원 구조에서 과거에 대표가 되신 게 기적인 것 같은데 어떤 비법으로 당선되셨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해서 많은 언론도 국민도 있겠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 던진 언론도 파격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가서 광주에서는 저는 1985년생이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연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대전에서 교육 얘기하고 대구에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나는 탄핵에 찬성했고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을 발탁한 것에 대한 얘기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뭐 언론 입장에서는 그 한 시대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싶은 시기인데 그걸 제가 적시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그 비슷한 결과를 원하는 도전자들이 있다면은 지금 시대 정신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청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만 2년 정도 됐지만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치에는 더 이상 볼 게 없고 좁은 인재풀과 좁은 이념적 그런 스펙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 중이거든요. 그럼 그것과 다른 여당의 모습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제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이러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그런 걸 편승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당권 주자들이 말을 안 해요. 저는 그게 비겁합니다. 뭐 국민의힘 얘기했으니까 예. 민주당 얘기 질문까지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그 이 의원 항상 권력자에게는 강하게 맞서지만 언론과 국민에겐 친절히 설명하신 점이 인상적인데요. 네. 최근 이재명의 언론 애완견 발언에 대한 의견은 그 어떤가요? 평가할 가치도 없는 한심한 얘기고요. 그건 그 발언만으로 국회 윤리위 가야 될 상황입니다. 국회 윤리 넣어야겠네요. 진짜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도 물론 민주당의 대표지만은 윤리적으로 책임질 만한 발언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따 천하람 대표한테 얘기겠네요. 윤리 직원처럼. 개혁시당 차원에서. 그 민주당의 최근의 그 변화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 뭐 대표의 어떤 그 연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거야 뭐 당내 민주당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뭐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다고 지위가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대권 주자로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되고 있는 거지. 그 직이 대표인지 아닌지 이런 건 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표에서 말도 별로 안 하는데 뭐. 맨날 뭐 다른 일정을 바꾸시기 때문에 말도 별로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위가 그렇게 뭐 효율적으로 쓰고 계시다는 생각, 또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 원래 국내에서도 뭐 IT 기업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 보면요, 어느 시점 되면은 이사회 의장 이런 거 하신다고 물러나시지 그 대표이사 하면서 빠득빠득 그렇게 하시는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쯤이면 총선 이후에 이제 명실상부한 대주주인데 그걸 너무 대표이사직에 목숨 거시는 거 아닌가. 차기 대권을 위해서도 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대표직. 그렇죠. 지배자의 위치는 지분율로 나오는 거지 그게 뭐 대표에서 도장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국회 이야기를 이제 좀 네. 본격적으로 해보면 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들어가셨잖아요. 일단 그 초반 이슈가 방송 3법이 될 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개혁신당은 좀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저희가 개혁신당 차리면서 150이라고 냈던 게 뭐냐면 방송에 있어가지고 네, 그랬었죠. 결국에는 방송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사장 임명 동의제를 하자. 저희는 그런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이 물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가지고 네. 거의 반대급부성으로 나오는 것임은 알고 있지만은 여당이 절대적 임명권 행사하는 것에서 사실 야당과 야당 주변의 시민단체가 절대적인 임명권 행사하는 형태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집권할 때마다 그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계속될 때는 아예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애착이 있고 가장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사람들한테 많은 힘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추천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되 대통령 어느 정도 인정하되 대신 구성원들이 임명 동의제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상한 사람을 걸러내는 형태가 낫지 않겠느냐. 임명 동의제도 뭐 운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성원의 50% 과반의 찬성을 얻는 사람을 임명 동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대 다수 동의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의 70%나 60%가 동의해야지만 그 사람이 통과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한쪽 이념적 성향으로 뭔가 이걸 장악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아무리 어떤 공영방송 회사를 하더라도 한쪽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이 70%가 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이사를 무슨 뭐 여당이 몇 명 추천, 야당이 몇 명 추천, 그다음에 시민단체 몇 명 추천, 직능단체 몇 명 추천 이렇게 하면은 또 싸웁니다. 그리고 그 결국 거부권도 때릴 거고요. 일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거부권 그냥 정치적 투쟁하는 게 목적이냐 이거거든요. 그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방송 3법 개정안은 이사수 자체를 늘리고 거기에 이제 뭐 시민단체 추천, 뭐 학계 네. 추천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자는 네. 것인데 이제 아예 이제 이사회 자체가 선출하더라도 네.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자는 그렇죠. 게 이제 지금 개혁신당의 당장 KBS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KBS의 박민 사장을 임명한 분은 뭐 대통령이지만은 사실상 근데 지금 또 그러면 KBS 내 구성원 중에 소위 보수 진보로 나눠가지고 봤을 때 보수 쪽 인물들이 박민 사장을 다 신뢰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할 만한 사실상 임명할 만한 인물 중에서 그다지 KBS 구성원들이 봤을 때도 KBS의 미래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임명 동의제로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 뭐 찬성으로 가시는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근데 방송 장악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송 장악뿐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논의되는 이 사진을 또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정치권의 그런 파이 잘라먹기보다는 저는 방송 노동자에게 최대한 많은 권한이 가는 방법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계속 상임위장에서 그 제안을 할 겁니다. 저는.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또 다수 의원들이 있다 네. 보니까 그 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 통과해서 또 이제 거부권 또 거부권 받고 이게 계속 될 가능성이 네, 많은데 이게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럼 혹시 재표결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좀 찬성을 하실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당내에서 한번 의원들끼리 모여서 고민해봐야 될 테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경험하는 거는 우리 뜻대로 이제 뭘 운영할 수 없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알았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럼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뜻대로 운영은 안 되지만은 우리 입장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형태로 가자를 타협안들이 계속 찾아야 될 텐데요. 저는 그 중간 지점이 임명동의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사진 다수를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가져간다는 거는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일 거거든요. 임명 동의를 통해 가지고 부적절한 인사를 거른다는 훨씬 그것보다는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아니죠. 그럼 추천권은 지금의 여당 뭐 그 비율은 그대로 그 비율 조금 조정할 수 있는데요.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민주당처럼. 있는데 근데 어차피 하나라도 많은 쪽이 유리한 체제니까요. 비율 조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MBC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장 선출하는 제도를 이제 시행해봤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 다양한 시도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혹시나 나오면 필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된다. 왜냐 우리 봤지만은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이 누군가를 씌우면은 파업하고 투쟁이 나서 그건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당장 어떤 성향이 오더라도 노동자들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방송상법 개정안 추진은 약간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서 또 거부권 맞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공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특검법이라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건 거부권 맞아도 지난번 실제로 방송상법 거부권 때렸지만은 네. 크게 대중이 동요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 단체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거 또 때리고 거부권 때리고 하면 또 그냥 시간 가는 겁니다. 그 이제 뭐 언론 방송 3법도 있지만 가장 지금 시급하게 민주당이 추진한 게 최상병 특검이시고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네. 사실 이 문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도 법야권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최상병 특검은 진짜 이 계란으로 끝나야 될 걸 치킨이 아니라 거의 타조 수준으로 키우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당연히 최상병의 그 죽음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정들을 살펴보는 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초기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께서 분기 잡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쩌다 지금 계란으로 끝나게 타조보다 커져가지고 이제 거의 티라노사우루스 수준으로 커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자꾸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자꾸 실기가 되고 이 상황까지 오고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이상한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거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뭐 최상병 특검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가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경로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로한 건 또 참 신기한 얘기고 둘째로는 대통령께서 이 경로하신 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멀쩡한 사람 하나를 지금 재판에 세워가지고 박정훈 대령 지금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그 선거를 통해서 그 막강한 권력을 준 게 사고치고 그거 발뺌하려고 무슨 박정훈 대령 같은 하나 린치하라고 준 권력이 아니거든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직권남용이죠. 저는 그런 것이 매우 위험하다. 탄핵이라는 거는 특정한 법리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생기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절차 가는 것들인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경험했지만은 그것이 아주 법리가 침해돼서 처음 시작됐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냐를 잘 알아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법리적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안타깝다.
그니까요. 구독자 질문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윤 정부 탄핵 시기는 언제쯤 이뤄질지 그리고 탄핵이 기폭이 되는 스위치는 누가 누를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제가 이제 탄핵을 저는 스위치로 비유 안 하고 그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 불꽃이 튀면 이제 도화선에 불 붙으면 끝이다 이랬는데 제가 유조선에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예, 진짜 유조선 위에서 별의별 장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 한다면 갑자기 유전 개발까지 하긴 했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당시에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를 다르게 분석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 입장에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공격받던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 전까지 구조적으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쌓여있던 염증이 한 번을 폭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초적으로 도화선이나 이런 걸 관리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어디선가 터집니다. 총선 후에 정부 여당이 변화가 뭐 있었다고 보세요? 느낌하는 게 없죠. 네. 체감할 만한 것이 없고 지금 기대할 분도 별로 없는 게 전당대회가 맥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제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이제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고 이제 뭐 거부권이 행사되고 다시 재표결을 할 때 그 8석이잖아요. 네. 법야권 외에 8석이 더 더해지면 이제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상병 특검법을 예로 든다면. 하기 나름이죠, 대통령이. 저는 그리고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8명이 누구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겠지만은 사실 8명이 아니라 8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그 당시 새누리당의 절반이 넘어간 거거든요.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습게 보고 이렇게 툭툭 치고 이렇게 때리고 괴롭혔겠지만은 넘어갈 때 확 넘어갑니다. 실제 또 그런 네. 역사가 또 있었으니까요. 그 최상병 국정조사 얘기가 나와서 네. 조국혁신당에서 최근에 그 저희 새만금 네. 잼버리 파행 문제가 좀 있었는데 좀이 아니고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를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정조사나 이런 게 보통 한 정권에 대해서 한 2-3번 정도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아니면 2-3번 정도 있는데 국정조사나 특검을 너무 헤프게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 감사원 같은 곳이고요. 저는 그래서 크게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약 정치적 타협이 어느 정도 법야권 간에 이루어지려면은 감사원장을 한번 야당 추천으로 임명해보자 이런 것들을 걸고 가는 게 낫지 개별 사안마다 무슨 뭐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좀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고 둘째로는 정국이 매번 그런 특검이나 국조정국 가는 것도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이제 전당대회가 맥없이 치러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 키는 이 전국을 키는 이제 대통령실이 쥐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분위기에 반전을 둘 수 있는 어떤 뾰족한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그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실 필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알았으면 벌써 했겠죠. 무슨 하루를 타이트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걱정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에서 결국 개혁신당이 지금 이제 3명 입성하셨잖아요. 의원으로는 다 80년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혁신당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야 뭐 그냥 할 말 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면서요. 적어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 감옥 보내냐가 정치의 주 대화가 되버렸거든요. 이거 아닌 정당이 하나쯤은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지금 몇 번의 선거를 보면 윤석열을 감옥 보내느냐, 김건희를 감옥 보내느냐, 이재명 감옥 보내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비생산적이다. 감옥 갈 사람은 가고 그냥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이제 의정활동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이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개혁신당의 색깔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당이 아마 개혁신당 아닐까요? 사실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별명이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 목적식 해가지고 좀 아마 제일 싫어할 텐데 그 역할은 저희가 1등이고요. 조국 대표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세게 때린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별명 같은 건 못 만들었잖아요. 그냥 맨날 쎄 말만 하는 거지. 가장 아프게 생각할 텐데 가장 선명한 역할은 야당이고 저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도하는 질서하에 법야권이 움직인다 생각했지만 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지난번에도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야권의 뭐 장외 집회를 하자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힘을 못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저는 젊은 세대는
국민의힘 스타일의 올드한 그런 정치도 거부하거니와 민주당 스타일의 올드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것 가면 딱 그 특유의 문화가 있거든요. 가면 막 행사마다 노래 부르고 무슨 막 만장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벌써 제가 85년생인데 저만 해도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그 스타일로 이걸 이어나가기 어려울 거다. 그건 지금의 40, 50세대 끝난 문화다. 그러면 저는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진짜 일을 하고 합리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 할 텐데 그게 개혁신당의 역할이다. 그럼 약간 민주당과 국힘이 워낙 거대 야당이니까요. 그 둘 사이에서 양비론 그런 건 아니에요? 양비론이 그냥 그 세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서서히 밀려날 겁니다. 정말 그 20대, 30대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 40대, 50대나 60대, 70대가 팬덤 문화를 통해 갖고 있는 그 정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걸요? 물티슈로 차 닦고 이런 거 보면 정신 이상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와 좀 대비되는 어떤 정치 문화를 저희가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비론도 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 문화는 올드한 문화예요. 옳고 그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지고 계신 비전들 이제 여러 차례 또 메시지로 내기도 했지만 그 실제로 이제 26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그다음에 대선이 또 2년 뒤에 있잖아요. 개혁신당이 실체로 이제 느껴지려면 지역에 조직도 있고 인물도 있고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알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고 귀찮고 뭐 복잡하고 이런 것들 문제에서 좀 해방되고 그래서 제가 조직이나 당무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자리들을 좀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상이 끝나면 이제 실제 몸으로 뛰면서 구축해 나가야죠. 제가 아까 표현했던 귀찮고 어려운 일들은 다 천하람 원내대표에 떠넘기고 그 민주당과의 말싸움 같은 거 귀찮은 일 이런 거 다 그 천하람 원내대표한테 다 떠넘기고 저는 당세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죠. 하실 것이다. 그 여전히 그런 질문.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전에 만났을 때도 총선 끝나고 대선 전에 합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드렸을 때 그렇게 정치해온 사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또 묻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분들은 근데 끝이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탈당할 때부터 합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분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거지. 그냥 별로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평가하거나 아니면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럴 거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사실 뭐 하실 수 있는 의심이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개혁신당의 최종 목표가 정권 창출이냐, 아니면 좀 보수 진영을 다시 좀 삼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 진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수자 진영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크롱 같은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별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보수라는 철학적 가치나 자유라는 철학적 가치를 구현하고는 있느냐 그것도 의심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대통령부터 자유 얘기하는데 그걸 내 멋대로 할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분인데 그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개념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런 개념 자체에서 좀 자유로운 정당을 네, 꿈꾸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의 최종 목표 왜 또 이준석의 목표가 무엇이냐 또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이제 다음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에도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시잖아요. 대통령 출마하면 100억 모아야 되는데. 100억. 최소 100억은 모아야 되는데. 100억 모아주면 나갈 수도 있죠. 기타급이 5억이고 뭐 부대비용까지 해가지고. 그 1호 법안은 뭐 준비하고 계세요? 선거법이랑 이제 정치 캠페인 관련해가지고. 그래요?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다 준비됐으니까 곧 내겠습니다. 그래요? 22대에서는 좀 선거법이 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 문제 맨날 선거제도 개혁. 잘 안 바뀔 텐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디어는 이거다 하고 내놓는 거죠. 그거 바꾸는 게 진짜 코끼리 300마리 끌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 힘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당선된 의원들은 어쨌든 현행 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제도가 유리하다 생각하거든요. 쉽진 않지만 개헌한다는 절대 끼워넣어야죠. 총선에서 호남 지지율을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당에? 개혁신당에? 저희가 후보군이 호남에 이제 최다람 위원장이 나가려고 그러다 안 나가가지고 이제 좀 약한 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당장 10월부터 보궐선거도 몇 개 있고 호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갈 텐데 호남 당세는 이준석에 대한 호남 지역의 호감도는 어느 정도 있는 걸 보이는데 조직화를 할 수 있는 게 문제겠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좀 높았거든요. 총선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했던 역할이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 넘어갈지는 두고 봐야겠죠. 근데 조국혁신당도 근데 고민일 겁니다. 그걸 이제 후보 내고 호남에서 붙는 순간부터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상당수는 조국혁신당을 별도의 정당 또는 적으로 보기 시작할 텐데 지금은 언제든 같이 할 수 있는 우군 비슷하게 보고 있을 텐데 그 순간부터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죠.
실제 구독자 질문에도 있었고요.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뭐 경쟁에서 도태된 지방은 뭐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방 소멸. 저는 지방이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에 예를 들어 모든 인프라를 다 갖다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제가 순천에 이제 4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순천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자 아니면 의과대학을 유치하자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그럼 유지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 순천 인구가 30만이 채 안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학병원이 생긴다 한들 어느 정도의 인력풀과 어느 정도의 그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순광 다 해봤자 제 생각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거기 더한 거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랬지만은 지방에 병원이 없다보다는 좋은 병원이 서울에 있다가 문제거든요. 예,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순천에서 제가 살면서 봤던 게 순천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 화순 전남대병원 이런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결국 오히려 KTX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지방에 어떤 시설을 놓는다는 게 갈수록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의 중소도시, 예를 들어 뭐 순천, 목포, 전주, 그다음에 뭐 익산 뭐 이렇게 다 해서 호남 지역에도 뭐 각각 시설을 좋은 걸 놓겠다 할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지역들에서 굉장히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좋은 시설들을 두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갈 때 의료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에 하나가 암 진단, 암 치료 같은 것들이에요. 예, 그건 왜냐면 최고의 진료와 최고의 진단을 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용산역이나 이런 데 서울역 같은 데 내려가지고 셔틀 타고 해화동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가시거든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자, 그러면은 그 개념대로 봤을 때 그 얘도 호남의 호남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가지고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그거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은 호남에서 호남선을 타든 전라선을 타든 꼭 갈 수밖에 없는 역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로서는 익산역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 위에는 오송역, 천안함역, 그 다음에 광명역, 동탄역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모든 역에서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역 바로 앞에다가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그 의료시설이라는 걸 배치해 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각자 지방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봤을 때 그럼 아까 말했죠. 익산은 너무 좋지 않겠냐. 근데 익산은 거꾸로 수도권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좋은 의료력이 안 내려오려고 할 거예요. 호남민에 가까운 지역이지만은 또 위로 갔을 때 천안, 하산, 오송만 해도 서울에서 의료인들이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 지역구인 동탄이 최고 입지입니다. 갑자기. 네. 동탄 실제로 서울대병원도요. 분원을 여러 군데 차리려고 하지만 분당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이 주변에 정주 조건이 좋다 그래가지고 거의 좋은 의사들이 많이 가려 그래요. 나머지 시흥에 짓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세브란스도 용인 세브란스 뭐 이렇게 했고 한데 저는 예를 들어 동탄역 바로 앞에다가 저희가 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암센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리고 그거는 지방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저는 지방민들에게 최고의 의료복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하다 봐요. 수도권에 지금 2천만 명 가까이 있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데 그 사람들 서울에 있는 의료시설 그 사람들 누릴 수 있지만 지방민들은 오히려 누리는 게 큰 일이거든요. 저희가 정책 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때 지금은 의료보험에서 진료비만 지원하잖아요.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써주고 그 진료 의료서를 써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차 의료기관, 상급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에는 교통비까지 완벽하게 지원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게 지방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펼칠 수 있는 복지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진주에다가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운영할 만큼 활용도가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순천도 그렇고 하다못해 전주도 그렇고 안 될 거예요. 이 배우 인구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상전환 좀 해야 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확실히 그 2차 산업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화된 어떤 공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전주 인근에는 뭐 완주라는 거 수소단지도 만든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런 게 지역별로 2-3개씩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지금 지역에 저는 나머지 상업이나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은 분산을 시키자니 너무 인구 규모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대학 문제는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 문제는 저희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학생이나 이런 게 유지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방 사립대나 이런 것들은 거의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이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의대 지원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비의대의 경쟁력을 확 낮추는 지금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지방에는 더 큰 타격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방의 핵심 문제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부터 이제 쫙 배치돼 가지고 지방의 이제 그런 기업 같은 걸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인재가 정책 그렇게 하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법안에 공동 발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고민 중인데 지역 인재 인정 조건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나 지방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지역 인재로 받아들여가지고 공공기관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까지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역 인재로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오히려 딴 데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전라도에서 대학을 다니면 전라도 지역 인재가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 네, 저는 기준도 좀 이거 좀 세밀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오히려 서울에 유학 갔다가 좋은 공부하고 지역에 내려와서 고향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형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것들도 조정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답이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조업 위주로 또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청년 대표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지역 청년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다 약간 서울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지역 청년들이 느낀 열패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이 있냐는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오히려 그 지역으로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이런 걸 내렸을 때 저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지금까지 현실이거든요. 공공기관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새로운 지역에서 뭐 인재가 유입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려와서 그게 비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지역 인재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우리가 아다시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온다 해서 그렇게까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약간 미지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실제로 기업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지원들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도 그럼 지방에 재정을 더 내려보내고 권한을 더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아까 2차 산업 얘기했지만 2차 산업에 있어가지고 외국인 인력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그것도 이제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제나 아니면 군산이나 아니면 영암이나 이런데 조선소나 이런 곳들도 사실 국내 기능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부족해지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배 한 척 만들어도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몇천 명씩 고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고민이긴 한데요. 그러면 약간은 좀 다른 형태의 2차 산업들이 이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당장 뭐 군산도 보면 GM 나간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사실상 그 공장들을 조금씩 물려받아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과감한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군산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지고는 과감한 지역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되게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한 도시의 보편적인 표준이 되면 돼요. 전주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전라북도 생산된 소형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아주 뭐 획기적인 지원책들. 예를 들어 군산에서 생산된 소형 전기차들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은 전주에 있는 모든 공영 주차장은 무료. 그리고 뭐 전주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곳들은 예를 들어 뭐 충전 비용을 50%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주에 가면 야 여기는 진짜 도시가 초소형 전기차로 도배되는 도시네. 뭐 이런 형태의 컨셉들이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정치가 잘 잡아내야죠. 예를 들어 도로를 설계할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 초소형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차선을 옆에 따로 만든다든지 저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산업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당대표 할 때도 그런 거 가보면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경승용차 산업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GM의 창원 공장인가에서 이제 마티즈나 다마스나 라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런 걸 바탕으로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다 생산 중단이 됐어요. 그럼 그걸 대체할 산업으로 그러면은 어디서 뭔가를 만드느냐. 소형 전기차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나 아니면은 기아 이런 데서 진입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산업 적극 지원한다든지 네. 특화해가지고 2차 산업을 조금씩 일으키는 방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주 완주 통합도 여쭤보셨는데 네. 요즘에 최근에 이슈여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완주가 맨날 반대하잖아요. 네, 맞아요.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면도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부터가 전라북도로 안 하고 전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북이 뭐 사실 특별자치도란 이름 붙은 곳들이 다 권한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더 많은 과감한 행정 권한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치적 협상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김관영 지사는 저도 옛날에 바른미래당 같이 해봤지만은 솔직히 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뭐 제가 전라북도 가면은 요즘은 김관영 지사를 전북이 미는 차기 대권주자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더 많은 재량권을 얻어내가지고 거대 야당 소속이시니까 더 많은 재량권을 받아가지고 책임하에 많은 시도를 해보시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구독자 질문이 또 있어서 좀 네. 드리면 그 지금 요즘에 저출생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네. 다른 데에서는 뭐 애 낳게 한다고 많은 정책 쏟아내는데 당장 이제 뭐 애 낳는 문제가 아니고 취직이 안 돼서 결혼조차 못 하고 있는데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네요. 저 너무 총체적인. 뭐 이건 어려운 문제지만요. 네. 제가 이제 동탄에 이제 자리 잡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동탄이 굉장히 다자녀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 20만 명 가까이가 이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그때 특별 분양을, 특별 공급을 이제 다자녀에게 많이 했기 때문에 첫째로는 전국의 다자녀인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가 내 새 집을 얻기에 좋은 곳이다 해서 몰려든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더 낳는 분들도 있을 테요.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자잘한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거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의 아이를 한 둘 정도 낳은 젊은 부부에게는 집에 대한 분양을 무조건 해준다는 생각 정도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정도의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 천재라고 일컬어지시기도 하는데 어이구야. 예. 그 연고도 없는 경기 화성을 해서 네. 당선되신 비결을 좀 돌아보자면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썼습니다. 예, 알고 있는 건 다 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준석이가 한번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 하는 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기회를 준 것이고. 제가 어떻게 실현해내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구독자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정치도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는지 청년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정말 큰데 참여 방법이 현실적으로 정말 한계가 크다. 어떻게 하면 제2의 이준석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되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돼서 하나씩 곱하기 할 때마다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뭐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일정 부분 있다. 외모가 매력적이면서 지적이까지 하면은 그 수는 확 줄어들고 거기다가 성격까지 좋으면 확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할 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곱하기 하면은 되게 적거든요, 사람 수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젊은 정치인들이 대세 추종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능력은 좋다 하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렇게 곱하면 이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됐을 때 본인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눈에 띄려고 관종짓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그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젊은 정치인들 뭐 물리적으로 젊은 정치인들 꽤 있지만은 상당수가 눈치 보고 굴종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뭐 배지를 달고 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치 큰 정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천하람이나 이준석 할 말 다 하고 다녀도 나중에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걸 오히려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은 명패 집어던지고 얼마나 싸가지 없는 행동입니까 그게 국회회의장에서. 명패 집어던지고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지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굴종적이었던 정치인들은 저희가 지금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에는 특색 있는 정치, 결국 특색이라는 게 튀려고 하지 말고 소신대로 하는 정치를 해봐라.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오늘 뭐 어떠셨어요? 네, 잘 편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